정말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상윤. 소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영화는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 문제를 콕 집으려고 한 영화인데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수치요. 네, 서울시의 아파트 거주 세대 비율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 1월 서울의 아파트 비율이 51.3%에서 작년인 23년 9월에는 64.7%로 상승을 했는데요. 와, 높은 수치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런 이유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수식어가 생긴 걸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 수치를 더 뛰어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자체가 땅의 영역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과포화 상태잖아요. 그쵸. 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지으려고 해봐도 아파트 수요를 못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2046년 11월이 되어서야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충분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46년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먼 미래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걸 생각해 보면 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아파트라는 거주 공간 자체는 뭐 유치원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관리도 별도로 다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살기에는 좀 편한 장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맞아, 너무 편하죠. 네, 저희 4명만 해도 모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가 한국에서 얼마나 각광받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화국이라고 붙여져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거나 하나의 재산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한 기분이 들잖아요. 위치가 좋은 곳에 집을 얻게 되면 거의 황금알을 갖는 거위라고 새겨지는 셈이니까요. 그쵸. 약간 투자 수단도 되기도 하고 맞죠, 부동산은. 맞죠. 그래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초반에 삼형 빌라에서 황공 아파트로 이사 온 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랑 아파트 사이에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막 그 다리 하나 건너는데 자그마치 23년 걸렸다 이런 식으로 대본을 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화를 보면 아파트가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낫다라는 생각을 이 배우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이 사회적 담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영화를 보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이 오타쿠들이랑 3시간 떠들고 싶다 였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이 영화랑 오펜하이머를 같은 날에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이 본 친구들은 오펜하이머가 인생 영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저는 사실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졸았을 정도로 별로 안 맞았던 영화라서 이제 빨리 다른 오타쿠 친구들을 만나서 이 영화 얘기만 3시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바로 전데요. 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그날 저랑 은지 씨랑 다른 친구 한 명이랑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막 영화로운 데이다라고 네. 지정을 해가지고 영화를 2개를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가 영화가 생각할 게 많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그래서 약간 나름의 좀 기대는 하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영화 보는 내내 드는 생각이 왜 저래? 그러니까 이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엥? 진짜 뭐야 이거? 이 두 리액션이 전부였어요. 왜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도 그 점을 노려가지고 디스토피아라는 설정값을 부여했고 그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 악해진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배역과 이와 상충되는 박보영 배우가 연기한 인물을 설정한 것처럼 저는 해석했어요. 사실 이 보통이면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둘 중 하나는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맞죠? 관객으로서.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냥 둘 다 빡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은 너무 과하다. 근데 박보영도 너무 과하다. 투머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은지 씨랑 상반되게 오펜하이머를 완전 인생 영화다라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에.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런 디스토피아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 영화에서는 이 재해가 발생했는데 체계를 좀 잘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살아갈 만할지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제 안전과 생명이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1순위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네, 맞죠.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투머치한 인물들의 선택에 저는 조금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오. 같아요. 어. 네, 그래도 뭐 상윤 씨가 말했던 것처럼 중간에 명화의 행동은 조금 오바스럽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네,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디스토피아라는 기본값이 있었다 보니까 모두가 생존이라는 목표를 하나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좀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생존을 위한 장소가 딱 아파트라는 점도 재밌었던 게 이 아파트가 한국인의 주거 공간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보편적인 공간이죠. 맞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행동들이 더욱더 한국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공간이 주는 구조나 그런 의미들도 다른 서양에 비해서는 또 다를 테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영화를 잘 나타낸 요소 중 하나를 제목이라고 봤는데요. 아, 제목을 보자마자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예고편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인들을 내쫓는 장면을 일부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마저도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예고편을 보고 나서 아, 영화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한국인에게 아파트라는 거는 공고하게 지어진 튼튼한 나의 주거 공간 혹은 든든한 나의 사유재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파트가 이렇게나 한국에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이유 중 하나가 아파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줄줄이 지어서 단지를 이루고 이런 단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가 될 만큼 규모가 큰 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연 씨가 말씀하신 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약간 로망, 신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건데 그 아파트가 우리 집을 제외하고 다 무너졌다? 뭔가 이 기본 설정 자체가 좀 신화를 지적한 거다라고 봤고 동시에 아파트를 유토피아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제목부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영화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제목을 콘크리트 그리고 유토피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먼저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이 건축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제목 콘크리트 유토피아 역시 이 유토피아라는 건축물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을 때 그 단단한 그 안정성과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서 절대 무너지거나 부서질 일 없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깨부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사실 상징 그 자체인 것 같은 게 현실 속에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그곳을 이상적이라 여기고 존재했으면 하는 거죠. 네. 영화 속에서는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와 자가를 구분하자는 대사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엄연한 차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영화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임대랑 자가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파트를 유토피아라고 여기는 마음 거기서 기인한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노력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결과값인 아파트에 대해서 약간 나는 자가고 넌 임대다 이거의 결과값은 차이가 있다 라고 구분 짓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약간 보상 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 측면에서 황공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화에서. 왜냐면 우리 아파트, 그 중에서도 우리 동만 빼고 나머지는 폐허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처음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한 것으로 보이지만 끝에는 결국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진정한 유토피아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근데 결말마저도 근데 그게 오히려 유토피아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에는 유토피아는 상징일 뿐 실제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 아파트, 우리 동이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유토피아는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좀 알려준 듯합니다. 계속합시다. 네, 아까 상윤 씨가 말씀하셨던 게 조금 흥미로웠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영탁이라는 인물은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인물이자 주민의 정통성을 따지는 측면에서는 조금 악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이 그쵸. 박보영 배우가 연기한 명화는 좀 타인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베풀고 온정을 나눈다 이런 점에서 좀 선으로 보이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둘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때로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대적 선이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서 보기보다는 조금 답답해하면서 영화를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박보영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 명화에 대해서 살짝 심적 불편함을 좀 느꼈는데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뭔가 좀 낭만적인 인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인물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물며 세상이 우리 집 빼고 항폐화 됐다면 더욱더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한정된 자원을 타인이랑 나눠주는 것 그 자체로는 선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내가 먹을 거리도 부족한 이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다 같이 살자고 노력하는 게 사실 마냥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왜 좋아 보이지 않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좀 더 선하고 좋은 방식인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건드리는 느낌? 그래서 감독이 일부러 이런 성향의 인물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제가 명화라는 인물에게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가 그 이유 또한 있는데요. 네. 만일 내가 황궁아파트 주민이었다면 난 어떻게 행동했을까?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마 조용히 집단의 규율을 따르는 그냥 소시민 1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그냥 저만 지키고 주어진 대로 사는 뭔가 좀 박보영처럼 뭔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고관에 대한 거부감은 지나치게 현실에 순응하는 저의 사고관에 기인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약간 마음이 좀 불편했던 감이 그냥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제가 이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박보영 캐릭터의 행동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했어요. 근데 물론 이병헌 캐릭터가 어느 정도 악하고 박보영 캐릭터가 어느 정도 선한 건 맞잖아요. 맞죠. 근데 그쵸. 그럼에도 답답함을 느낀 이유는 이상적이게만 표현되어서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더욱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선과 악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감독이랑 작가도 이런 상대적인 개념, 선과 악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걸 녹여낸 것 같은데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은 이렇다, 저렇게 행동하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는 특히나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구분짓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법 같은 것이 굳이 지켜질 필요가 없으니까. 맞죠. 네, 그래도 이런 세계관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면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이 좀 나쁘고 위협적이라도 뭔가 이 시기를 잘 지나고선 다음에 내가 다시 좀 괜찮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뭔가 그 어떤 세계에 있을 때라도 이거를 조금 지킬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합니다. 기준 그런 게 일단 우리 사회에서 있었을 때는 일단 법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규율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니까 다들 어기려 하지 않고 그래서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저는 그 기준을 좀 최소한 의도성을 가지고 생명을 뭐 특히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로 그 기준을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뭐 사실 이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뭐 내가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을 넘지 않았으니까 나는 최소한 이런 조금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소영 씨 말대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매우 입체적이라서 나에게 선하기만 했던 사람이 누군가한테는 악할 수도 있고 나한테 악한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 누군가한테는 또 한없이 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상황을 하나 가정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벌을 준 장면이 있잖아요. 민주주의적 절차, 즉 주민대표회의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200번 외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민대표였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 자체는 반면교사식으로 타인한테 교훈을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내가 주민대표였다면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주민대표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라서
이만큼 강경한 벌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게 강경하다고 생각하세요? 강경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은지 씨가 주민 대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주민 대표였으면 결국에 이제 다 같이 죽는 엔딩을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주민 대표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방식이 모멸감을 주기는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인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쫓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육체적으로 처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수인 대표로서 다수를 통제하려면 육체적인 처벌을 대신해서 집단의 규율을 주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영화에서 이제 전에 막 100번? 300번? 200번으로 가시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때리는 거 횟수를 정하려는 건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걸 생각했다가 이제 죄송합니다로 몇 번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오히려 괜찮은 방식 아닌가? 네, 이러면서 좀 안심했었거든요. 뭔가 들어보니까 진짜 좀 나름 인간적이었던 처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수연 씨처럼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양심이나 도덕적 가치가 생존보다 좀 우선시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여기에 있는 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좀 너무 일방적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인격을 훼손시킨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주민 대표였다면 식량을 줄이는 선택을 하거나 혹은 앞에서 200번 죄송합니다 외치기를 하거나 둘 중에 고르도록 약간 선택권을 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나은데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자살하는 그 주민도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 주민도 이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그 자살한 그 주민의 운명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민이었다면 식량을 줄이는 선택지를 고르는 한이 있더라도 외부인들을 집안으로 들여서 계속해서 끝까지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을 것 같아서 이런 선택지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주민 대표였다면 아마 영화와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자원은 희소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항공 아파트라는 한정적 공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저 또한 강경책을 쳤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연출적인 면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점은 이 수직과 수평의 공간 구조였거든요. 사실 이 영화의 핵심 소재이자 영화의 메인 공간인 아파트가 정말 수직적인 공간의 상징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적인 아파트는 또 계급의 상징이라고 흔히들 여겨지는데 뭔가 그 원리가 이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 같아요. 네. 대사에서도 그냥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파트끼리도 임대, 분양 아파트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하고 주민 대표는 자가 주민들만 하자 이러면서 수직적인 서열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 그리고 아파트 외부인 이렇게 나누는데 외부인을 바퀴벌레라고 칭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애공. 물론 재난적인 사칭이니까 이제 외부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고 이해는 되지만 그 사람들을 색출한 다음에 아파트 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세상은 잔혹하다 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동시에 현실이었으면 아파트 방역이라는 이런 워딩보다 좀 더 심한 대우를 했고 더한 처벌을 했을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좀 더 현실이 무섭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맞죠. 그러다가 영화 마지막 부분에 명화가 들어간 아파트는 옆으로 완전히 쓰러져서 수직이었던 아파트가 수평적으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수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안에 사회도 항공 아파트 주민들과는 달리 서로를 돕고 사는 모습을 보이죠. 대가 없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살아있으니 그냥 이곳에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네, 맞아요. 이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음식도 나눠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여기가 더 복지국가의 체제를 띠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수평적인 공간 구조처럼 이 집단의 분위기 역시 좀 수평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에서 우뚝 살아남은 항공 아파트가 생활하기에는 좀 쾌적하고 그곳이 유토피아라기보다는 좀 결국에는 마지막에 누워있는 아파트가 유토피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공 아파트가 와 정말 이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곳이 아니라 여기가 좀 더 유토피아스럽지 않을까 싶었던 게 이제 몇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파트가 누워 있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대가 없이 인심에 기대서만 더불어 사는 거야말로 진짜 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수직 수평의 연출과 더불어서 영화를 보시면서 혹시 색감의 변화 눈치채셨나요? 아니요? 혹시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새로운 터전을 찾게 된 명화의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회색 먼지들을 위주로 어둡고 채도가 낮은 색감이 돋보였었고요. 후반부에는 햇빛이 들면서 따뜻한 색감이 사용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돼요. 아 그래요? 네, 결국 저도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 이거 그 후기를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후기를 보고 그런가 해서 봤는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결국 박보영이 선택한 해답인 공존이 이 디스토피아를 이겨낼 수 있는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 메시지 힌트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상윤 씨가 이런 색감을 위주로 보셨다면 저는 종교적 모티프를 조금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주인공인 이병헌 캐릭터의 이름이 모세범이었잖아요. 엽스. 네, 그런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세범과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한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고 홍해가 갈라졌던 모세의 기적이 연상되더라고요. 오. 저 모태 신앙이 있거든요. 저도요. 근데 전 진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저도요. 봤는데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영화가 다시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종교 모티프를 발견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외지인의 문 앞에 빨간 페인트를 발랐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것도 성경에 등장했던 오. 모티프였는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차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지금 계속 감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여러 군데에서 연출적으로 힘을 쓴 게 느껴져서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4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월드콘이라고 하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 매번 하는 거 있죠? 영화에 대한 한 줄평 타임 한번 가지고 볼게요. 엽. 소영 씨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네. 저는 견고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세계라고 적었는데요. 이 항공 아파트는 생존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이 내부의 세계적인 면에서도 엄청 견고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생존에 초점을 둔 나머지 좀 놓쳐버린 이타성이 허점이 돼서 이 유토피아를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평을 지어보았습니다. 항공 아파트에 적용되고 현실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소영 씨랑 저랑 한 줄평 약간 비슷해요. 어감이. 저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지어봤는데요. 콘크리트로 지은 이런 견고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파트 신화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좀 경고하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주거의 다양성이나 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마지막 장면처럼 아파트는 수직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유연한 사고로 좀 눕혀져 있는 수평성적인 이미지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네, 저는 디스토피아 속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 네, 그 극중 세계관에서 항공 아파트가 유토피아적인 지위를 지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모습이 물 하나 없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막에서 보면 오아시스라는 게 신기루일지 진짜일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다가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냥 오아시스 같더라고요. 이 모든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네, 저는 그렇다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유토피아란 있는가? 라고 한 줄평을 남겨봤는데요. 이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런 현재 우리에게 아파트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우리를 지켜줄 유토피아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과연 우리를 언제나 지켜줄 단단한 유토피아란 과연 있을까? 하는 한 줄평을 남겨보았습니다. 네, 유토피아라는 게 사실 정말 실존하진 않다 보니까 계속 그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화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투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